10월 28일 월요일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경제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다양한 경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어떤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일면부터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3040 사로잡은 웹툰 벤처 신한류 이끈다입니다. 자세하게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웹툰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소 웹툰 업체들은 5년 만에 이 대형 웹툰사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이 또 웹툰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웹툰 보시나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네. 요즘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달별로 결제를 해서 이 웹툰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뭐 K-뷰티나 K-팝에 이어서 이제 K-웹툰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재 웹툰 시장의 성장 기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왜 웹툰이 이렇게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느냐. 이게 틈새라고 하는 용어가 발견되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 될 텐데 상당히 가라앉아 가던 웹툰 시장이었는데 이 5년 만에 중소 웹툰 업체들이 대형 이 웹툰사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웹툰사라 그러면 어딜까? 주로 대형 포털이 그동안 이 웹툰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들인데 이 틈새 시장, 대형 웹툰 공급사들이 이 확보하지 못한 시장을 공략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료화입니다. 유료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성인들, 바로 구매력이 있는 3040을 타겟으로 해서 이 성인 타깃 콘텐츠에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중소 웹툰사들이 이제 몸집을 키운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만으로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 웹툰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것도 이 성공하는데 큰 이유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두 자릿수까지 성장을 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웹툰 상위 10개 사이에 이 지난해 웹툰 부분 매출액이 뭐 약 3천억 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독도 있지만 이 웹툰의 이 시장이 그만큼 또 가치가 확대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재산권입니다. 지적 이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도 만들 수가 있죠. 또 문구류까지 확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부가가치까지 더한 웹툰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이제 8,800여억 원 정도가 됐고요. 이 내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만화 시장도 전 세계에서 이제 규모가 한 5위 정도, 우리 GDP 경제 성장 규모보다도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웹툰 강국,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30대, 40대를 기반으로 이제 틈새 시장을 잘 노린 게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웹툰으로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시장에서 이 약진을 하고 있는 중소형 웹툰 벤처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변신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번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이창진님 슬램덩크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슬램덩크 세대죠. 네. 네. 포켓몬스터도 기억하실 텐데 네. 이 두 만화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해서 대박 터졌던 회사가 대원 CI라고 하는 만화 출판업체였는데 네. 지난 십수년간 만화 출판업체들이 상당히 또 쇠락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존폐 기로에까지 넘나들었었는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웹툰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업 가치가 25억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이 올해 기업 가치가 대원 CI 750억 원으로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작가는 130명이고요. 국내 대표적인 웹툰 공급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이 모바일 폰에서 휴대폰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 또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는 광고가 웹툰 관련 광고 레진 코믹스입니다. 레진 코믹스가 네. 가장 많이 약진한 중소 웹툰사라고 할 수 있는데 2014년에 겨우 그런 말을 뗐던 이 기업이 6년이 흐른 지금
독점 공급 웹툰 수가 네이버와 맞먹습니다. 오, 그 정도로 네.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도 이 웹툰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진 코믹스가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신이죠.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웹툰 한류의 주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를 살펴보면요. 이 1위, 2위는 대형 웹툰 공급사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인데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 중소 웹툰사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탑튠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레진 코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소 웹툰사의 이 변신이 상당히 놀라운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신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웹툰 벤처 회사들과 더불어 웹툰 시장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일경제신문 기사 4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4면에 있는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고1위 대학가는 2022년 학년도부터 정시 비중 확대 유력이라는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부가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달라진 기조를 내비쳤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시 확대 선언 이후로 교육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라고 합니다.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사교육 시장만 이제 한창 달아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장님, 정부가 이제 정시 확대 비중 얘기를 밝혔는데 기존의 교육 방침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핵심을 콕 집어주셨어요. 네. 이 혼돈의 도가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를 학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시가 난데없이 웬 학대라는 이야기냐. 그동안 이 정부의 또 이전 정부의 교육 철학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시를 늘려가겠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수시가 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웬 정시냐. 이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학교 생활부죠. 학생 생활부 중심의 이 수시가 전체 대입 전형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현 상황에 대해서 균형을 잡겠다. 이런 뜻을 대통령이 밝혔는데 문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런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다면 당장 이 2, 3년 내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명확하게라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좀 확정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제 이 정시 비율을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정시를 한 30%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것보다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네. 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본다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태에서 이번에 뭐 사회적 논란이 좀 영향을 준 건가요?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이 자녀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전수로 자녀 비리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공평, 공정, 정의가 이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보통은 교육 관련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교육은 네. 뭐 100년 대계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일종의 특종거리, 기사거리가 막 쏟아질 정도의 언급을 한 셈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정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일종의 교육 포퓰리즘 아닌가. 그러니까 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정시 확대 선언 이후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갈피를 못 잡겠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연 앞으로 수시에 대해서만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정시를 늘린다면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논의를 깊숙이 한 다음에 이 네. 이야기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정시 비율 상향 조정 시기를 그럼 언제로 하느냐. 2022년 이야기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다음 정부인 2024년 학년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적정 비율도 어떤 경우에는 50%까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혼란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던져놓고 네. 뭐 조율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됐을 때 결국 수혜를 입는 계층은 누구인가요? 이거 참 좀 네.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정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정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능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능 비중에 초점을 맞춘 이 학생도 그렇지만 준비해왔던 학생도 그렇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교육 시장이 또 네. 한 번 커지지 않나요? 이건 뭐 아주 예를 드리는 네. 겁니다만 그동안 이 교육, 특히 인터넷 쪽에서 강세했던 뭐 메가스타디나 이투스나 비상에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주목을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냐? 서울, 강남, 바로 교육특구. 이 또 대치동 열풍이 또 한번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교육 업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냐,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은 얼마만큼 학대될 것이냐, 또 인강에서의 또 수익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수시 확충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비교과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 학생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네. 농촌 전형 등등등의 전형을 통해서 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들이 상당한 이 상대적 이 불이익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항상 좋은 얘기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국제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신면에 위치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볼게요. 미중 1단계 합의문 마무리, 중국 반도체 34조 펀드 새 불씨라는 제목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문 도출을 위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한 목소리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될 듯 안 될 듯 했던 미중 무역 협상도 이 합의문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를 계기로 합의문 작성 서명 도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중 양국은 1단계 합의 과정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거는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미중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복잡해 죽겠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좀 명쾌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간에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난 11일에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합의까지가 이제 이끌어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합의문 도출까지 됐습니다. 도출됐다고 이제 한 목소리. 그러니까 합의가 됐고 합의문까지 나왔는데 자 뭐가 안 됐느냐? 서명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두까지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 합의도 빅딜, 완전 합의가 아니라 단계별로 쪼개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합의를 하느냐? 지금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에이펙 협상을 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네. 이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 유명한 이 선수의 말도 있는데 미중 합의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또 상황들이 연출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단계 합의가 딱 됐으니까 이제 잘 되겠네. 글로벌의 여러 가지 악재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냐.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미국이 상당히 예민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남아있고 또 기술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겠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있느냐. 그동안 지켜보았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미국의 보복 관세가 철회돼야 대규모 농산물을 또 중국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이 아주 예민해하는 지재권 또 합의 이행할 수 있는 이것이 법제화되느냐 여부 이 부분도 차후 협상에서 난항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미국이 아주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국이 국가 주도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다 미국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인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도 있고요. 또 홍콩의 시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장의 독립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은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잘 웃으면서 악수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중이 일단은 뭐 합의에 있어서 진전을 이뤄내고 있고 또 중국 반도체가 34조 펀드의 새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게 34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2014년에 약 한 2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술 이 굴기를 이루겠다. 대국 굴기가 아니라 이제 기술 굴기를 이루겠다. 중국이 우뚝 서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못했어요. 5월 달에. 이건 거의 한 50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금액 자체는 펀드가 실행만 된다면 더 큰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걸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무역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또 화웨이도 그렇지만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우위를 중국이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국가 주도의 기술 성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나섰는데 이 중국 반도체에서는 어느 정도가 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중국이 지금 원유 수입량보다도 반도체 수입량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우위에 가게 돼. 그래서 삼성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의 관계도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데 다른 어떤 문제 우리가 불확실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 기술 주도에 대해서 중국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신경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큰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장님? 네.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단계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요구할 부분은 각종 다른 관련된 뉴스들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 순순히 또는 만만하게 이 미중 무역 협정의 빅딜 완전 합의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얘기도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7면의 기사입니다. 네, 제목은 음극재 품질 일본의 우위, 가격도 중국 따라잡아입니다. 네, 기사 내용 보시면요.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세종 첨단 일반산업단지의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제2공장을 다녀온 내용의 기사인데요. 뭐 품질 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일본 그리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이제 중국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상당히 뭐 뿌듯한 기사 내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일본과 이 중국을 따라잡으면서 현재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포스코케미칼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케미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나가요, 포케미. 그런 이유가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올 때 독자 기술이 나오면 또 우위, 다른 나라의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우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극재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신데 음극재가 우리 배터리 보면 전지 보면은 양극, 음극 아시죠, 그죠? 네. 바로 그
응극에 들어가는 응극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지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응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독자 기술로 공장을 지어서 여기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그런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기술을 세계 최초로 또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품에 있어서도 품질에 있어서도 일본의 우위, 가격에 있어서도 가격 대비 그동안 이 중국은 저가로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네. 가격도 더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된다라는 생산 효율성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 반드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19년 올해죠. 하반기까지는 이 4개의 생산라인 이게 지금 어디냐면 세종시 인근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세종시인데 실제 가봤는데 저 넓은 들판에 아주 큰 공장이 우뚝 서 있고 또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까지도 확보를 해두고 있는데 2021년에는 총 10개 생산 라인으로 해서 5만 톤 규모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2~3배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 자체가 독자 기술을 확보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스마트 팩토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보다는 품질, 중국보다는 가격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음극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2차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포스코 케미칼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 이제 음극제 시장의 성장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전기차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 산업은 이제 매우 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독점적으로 공급을 사실 국내 시장은 거의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 업체인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도 거의 전량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준저 인조 흑연이었거든요. 우리가 연필 심에 들어간 그 흑연이 배터리의 응극제의 이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천연 흑연으로 이제 생산을 하겠다. 그럼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는 이 매출 규모가 2조 2천억 원, 대부분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밝다면 다른 업체 또 관련된 협력업체까지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응급제 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20면 기사 살펴볼게요. 네, 중국 보톡스 시장 얘기입니다. 제목은 신청 2년 됐는데 꿈쩍 않는 중국 보톡스 시장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보톡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와 달리 답보 상태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보톡스 업체들의 이딴 판매 허가 신청에도 중국 당국이 2년 가까이 회신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치사하게도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될 만한 존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보톡스 시장의 규모와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창진 앵커에서 하셨는데 중국 치사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K-뷰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형 기술이 발달이 돼 있는데 미용 성형에 주로 쓰이는 이 세 글자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보톡스. 바로 이 시장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보톨리눔 톡신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뭔가 좀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업체들이 답을 안 합니다. 네.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제 중국이 일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내 보톡스 시장은 이게 거의 포화 상태인데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 또 수요자 대비.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현재만 해도 이 3,500억 원 정도가 중국 보톡스 시장이 계속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 포화가 돼 있는데 또 우리 보톡스의 제품 품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우리 한류 시장의 개척을 중국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영역이 보톡스 시장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 포화되어 있는 우리 시장 말고 중국 시장을 또 이 한류가 한참 잘 나갈 때 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보톡스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분위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메디톡스, 대웅제야, 휴원수, 휴젤 등등이 있을 텐데요.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임상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가 0.53% 하락했고요. 휴젤은 3%대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네요. 대웅제약이 0.33% 내림세를 보였고요. 휴원수 글로벌이 1%대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업체인데 이 보톡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과 행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장님? 그래서 이 전망이 있는 분야예요, 보톡스 시장이. 그런데 이들 업체의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보톡스 업체인 대웅제약의 또 임상 실험 하기 위해서 대웅 또 휴원스나 이렇게 임상을 하겠다고 중국에다 신청을 했고 또 그 일정까지 약간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임상 일정을 못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것이 중국 시장에 시판이 되겠느냐 이런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보니까 파트너사인 네. 또 아이메이크 테크놀로지 이 전문 기업 중국에 있는 기업하고 또 제휴하는 파트너십식의 어떤 진출 전략도 있는데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 임상과 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좀 더 신속하게 가져가는 것 또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행상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5개의 기사로 매일경제신문 주간 브리핑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